네, 거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7월의 세 번째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도 저희 거장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이끌어가 주실 두 거장께서 나와 주셨는데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상호 대표,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야전군 대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떡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구름떡이라고 하던데 아까 맛들 보셨죠?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어쨌든 시청자분께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오늘도 성원에 힘입어서 알찬 한 시간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대표님께 기대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찰지게 방송이겠네. 알겠습니다. 먹으면은 또 드릴 줄도 알아야 되죠. 그렇죠. 저희가 또 먹을 걸 드리는 그런 방송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네. 먼저 이번 한 주를 또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거장께서는 이번 한 주를 어떻게 보셨는지 거장의 시선으로 둘러본 이번 한 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호 대표님 말씀을 네. 해주시죠. 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젠 종목 나왔다 그죠? 시젠 지난주에 말씀해 있어서 지난주에 투자 전략 이런 게 아니라 시젠을 보고서는 이제 어떤 전략을 말씀을 드릴 거냐 이제 그렇게 들어갈 텐데요. 우선 시젠을 공략을 한다 그러면 7, 8월 달, 지금부터 한 달 정도는 단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셔야 된다. 그리고 추세적인 구간은 9월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실적이 올해 대비 대폭 상승을 할 것이다. 한 2배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할 텐데, 그거는 지금 반영이 되는 구간이 아니라 하반기 4분기로 갈수록 반영이 될 공산이 크다. 추세적인 것은.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은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목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기가 번쩍 뜨셔가지고 주목을 하셔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고 이번 주 전략 중요한 거. 근데 여러분들 이제 종목보다도 항상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이런 그 주간 전망 또 한 주간에 있었던 일 이것들의 핵심들을 잡아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결국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네. 그리고 이제 자꾸 해석을 어떻게 깊이 있게 해 나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이번 주에 아마 사드 때문에 온통 이제 묻혔던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종목을 보면은 현대차, 기아차는 못 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올라가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드 때문에 묻혔던 게 하나가 있죠. 바로 오늘 그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원엔 환율입니다. 우리가 중국, 한국, 중국과 미국 이런 관계 때문에 일본 환율 이게 묻혀버렸단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종목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로 인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저는 7월 달 내내 불확실성, 변동성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죠. 7월 초였을 거예요. 우리 환율 가지고 한번 이야기했고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이게 이제 여실히 지금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PPI 지수가 4.6% 하락, 또 수출 물가 지수도 4.4% 하락. 그러다 보니까 아베는 예전에 한번 추경 편성에서 좋은 어떤 이야기들을 좋은 기억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8월 달에 내각에 대해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종합대책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최소 10조 엔에서 최대 한 40조 엔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원엔 확률이 강세로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일본 돈 가치 대비해서 더 강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수출주에는 불리하고 특히나 수출 여류에 있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전히 미국 소비자들한테 도요타를 살래? 현대차를 살래 하면 아직까지는 도요타란 말이죠. 기술적 우위가 도요타에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 원엔 환율에 상당히 민감한 업종. 근데 기술 우위에 있어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OLED, 소형 OLED, 일본에서 못 만들거든요.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그렇죠.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가수뿐이 없는 거죠. 이런 해석들을 계속 잘 해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율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데요. 지금 현재로 본다면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실 텐데 11원대 N당 11원대에 있던 것이 지금 11원대를 무너뜨려 10원대로 내려왔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바로 121선 바로 위에 있는데
추세로 온다는 121선 지지 가능성이 대단히 저는 약해 보여요. 이게. 그래서 121선에서 지지가 살짝 나온다 손 치더라도 바로 반등이 좀 어려운 형국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오히려 201선 또는 뭐 횡보 조정. 그래서 수출 기업 중에서 일본과의 여류에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횡보 또는 하락 조정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이제 뭐 아무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은 이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우 대표님께 말씀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 또 야정구 대표님께서 이번 한 주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뭐 네. 변동성이 좀 있었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오늘 2,000선을 이제 마감을 해놓고 네. 끝났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과연 여기가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에 동참할 수 있겠냐는데 저는 아직도 회의적이에요. 아직도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계신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게임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 화학업종이라든지 뭐 철강업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다 업종 대표주들 중에서 막 선두로 막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부분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나만 150 걸쳐놨고 그 다음에 네이버는 드디어 이제 뭐 해외 증시에 상장이 됨과 동시에 이제 두들겨 패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나 소수 종목에 의해서만 지수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시장은 결코 착한 시장은 아니다. 착한 시장은 아니다. 네. 나쁜 시장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이 지수를 보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지수가 올라야 떨어져요. 그럼 단편적으로 보면은 아, 지수가 떨어가면 주식 다 팔자. 뭐 지수가 올라가면 다 사자. 이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어느 쪽에서 배팅해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떨어지더라도 누구는 안 떨어뜨리고 누구만 떨어뜨릴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고려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적인 측면만 놓고 오르냐 내리냐 이게 이분법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지수는 2,000을 넘었다. 최근 2011년도 이후에 2,000선만 넘으면 꼭지 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2011년도 이후로 2011년도 4월달 5월달에 지수 2,200을 찍고 나서부터 매년 2,000은 왔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참 나쁜 시장이죠. 왜? 거기만 오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2,000선 넘었다고 해서 우리가 흥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요. 시장에서 종목, 그 중에서 갈 수 있는 종목도 있지만 죽을 종목도 있거든요. 2,000선을 넘었지만 뭐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종목적인 접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선수급들만 하는 거지 아마추어급에서 뭐 지수가 2,000원을 갔습니다. 이제 3,000 갑니다. 4,000원. 뭐 대통령도 그랬으니까요. 3,000 간대 그런데 아직도 못 갔어요. 임기는 1년 반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참 욕을 많이 먹네요. 근데 조용하다 그러죠? 누구? 그때 그 대통령. 3천, 4천 대통령. 굉장히 도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찐됐지. 그분이 뭐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나보다 그 이야기 하면은 또 깊어지니까 이제 주제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내가 더 잘해. 근데 이번 주에 기준금리 동결이 있었습니다. 한은이 네. 발표를 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또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원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를 더 이상 다운시키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국 지표가 계속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앨런 회장은 계속 이게 손에서 이거 38강등을 내놓을까 말까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감춰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패스 꼬부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딱 던지는 순간 충격을 얼마쯤 줄 것이냐. 이게 0.5짜리를 줄 것이냐, 0.25짜리를 줄 것이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고도리로 놨까 아니면 그냥 삼성으로 놨까 뭐 이런 수준인데 고도리로 나오면 좀 어려워지겠죠, 우리가. 왜냐면 점수가 0.5짜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부분이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올 가을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먼저 해결이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는 소비의 증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불가하는 건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실 부분이 있어요. 미국이 가면 우리도 간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미국은 고용 지표가 계속 다운이에요. 고용이 계속 청출되고 있다는 얘기죠. 반면 한국은 목치기 바쁜 거거든요. 실업자가 넘쳐나고 지금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었습니다. 10% 수준이면 미국으로 따지면 미국 금융위기 때 미국이 실업률이 10%가 넘어 11%까지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떨어지면서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11%까지 실업률이 올랐는데 우리는 지금 10%를 넘었단 말이에요, 실업률이.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소비의 위축이 좀 더 가속화되는 구간에 들어갔다, 한국은.
그러니까 뭐 결국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상황이 결코 좋지만은 않다. 그렇죠. 이렇게 볼수 내면의 있겠죠. 세계는 그래서 네. 나쁜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아무나 이렇게 편안하게 아무나 주식을 사시고 아무나 사셔도 5% 10%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쁜 장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상황에 대해서 한번 대표님들께 이렇게 말씀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거장의 대화 순서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를 하나 선정을 해봤는데요. 이번에 한 주간 떠들썩했던 주제였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드 2년여간 끌어왔던 안보적 이슈인데 사실 한반도 사드 배치가 최근 결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야정구 대표님, 네. 이 안보적인 이슈, 야전에서 일어나는 일은 야정구 대표님께서 정통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네, 그래서 야정구 대표님께 한번 이 사드의 이 종합적인 배경, 상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 예, 그래요. 우리는 이게 제가 군사적인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해외 전사라든지 군사적인 걸 되게 이것도 주식에 접목시키는 게 또 맞아 들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필명기 야전군을 쓰는 건데 이 사드 부분은 그렇습니다. 미국한테는 한국은 미국한테는 최전방 기지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여기는 철책선이에요. GOP예요. 미국한테 보면은 한국은 최전방에 있는 부대거든요. 전방 방어선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3개 방어선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1개 방어선이 있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2차 방어선이 있고 하와이를 중심으로 한 3차 방어선, 그다음에 미 본토 방어선에 4개 방어선으로 구축돼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도표상으로 이렇게 본다면 사드가 설정된, 한국에 설정되는 배경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그러면 왜 중국은 이게 또 싫어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미국에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의 사드가 배치가 되는 부분에서 보면은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 보시면은 일본 제1도련선인데 그것은 일본의 그 본토로부터 오키나와와 대만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이 구간은 바로 필리핀에 있는 미 태평양 함대사령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키나와에 있는 미 항공사령부가 있고, 그 다음에 고선이 방어선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가 없어요. 대양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끊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저기가 뚫리면 이제 요코타하고 괌하고 뉴질랜드를 연결한 제2차 방어선이거든요. 저기가 뚫리면 이제 어디에 가냐면 하와이로 바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대륙으로 진출을 대양으로요. 대양으로,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오키나와나 괌을 필히 뚫어야 돼요. 근데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전방기지가 뭐냐면 한국이거든요. 한국 최전방기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일본은 사드 배치가 2군데가 돼 있습니다. 아오모리현하고 교토가 돼 있는데 둘 다 공통점은 해안포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육상포대죠. 상주는 내륙지방이에요. 근데 일본은 아오모리현하고 교토에 있는 거는 전부 다 해안 방어 지역입니다. 해안선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가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방사가 되는 건데 이 사정거리를 또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보면 아오모리현은 지금 어느 쪽을 관찰하고 있냐면은 그 세타 위치가 러시아 브라디보스톡에 있는 부분하고요. 나진 선봉하고 그다음에 선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저쪽 북한하고 중국 일부, 그 다음에 러시아의 브라디보스톡에 뭐가 있냐면은 태평양 함대사령부가 있는 곳입니다, 저곳이. 태평양 함대사령부요? 그렇죠. 러시아 태평양 함대사령부가 그 브라디보스톡에 있고, 그 위에로 올라가면 하바로브스크가 있는데, 거기는 극동 공군사령부예요. 그러니까 최전방기지예요, 거기는 바로 미국을 본토로 공격할 수 있는 최전방기지로 되어 있는 곳이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어디에 있냐면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그 부분을 관찰하기 위해서 아오모리현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저게. 아오모리현에 설치되어 있는 사드가 지금 레이더 범위가 북한이나 그쪽까지. 그렇죠. 브라디보스톡하고 하바로브스크 그쪽을 관찰하거든요. 600km 정도 사거리가 되는데 극세사로 하면 더 나가지만은 지금 일본에서 설치되어 있는 그 그림상으로만 봐더라도 아오모리현하고 교토 지역만 있어도 충분히 북한 지역을 커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지금 북한까지는 레이더 범위가 도달해 그렇죠. 있다. 600km니까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왜 굳이 한국에다 설치를 하느냐. 일본 걸로만 해도 충분히 북한을 컨트롤하고 한국 정부에서도 말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무수단 미사일을 갖다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드를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말했지만 일본에 있는 아오모리현하고 교토에 있는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북한 지역을 커버하고 브라디보스톡이나 러시아 일부 지역하고 중국 일부 지역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이 화를 내는 게 그것만 해도 니들이 말하는 대로 한다면은 분명히 이쪽 니네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은 충분히 되는데 왜 한국의 상주에다 이걸 심냐는 거거든요. 결국 며칠 전에 경북 성주에 지금 그 확정이 됐습니다. 발표가 났는데요. 네. 그 성주에 그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어떻게 된 걸까요? 문제는 이제 그거예요. 이게 중국 입장에 뭐 저는 중국을 대변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지만 왜 중국 입장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냐면 우리 정부가 너무 외교적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고 외교적 노력이 부족했다. 또 지금 저기 황 총리가 내려가서 계란 맞았잖아요. 그것도 결국에는 국민과의 대화를 안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 또 옛날 돌아간 듯한 이게 소통 부재 뭐 이런 거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그러니까 지금 왜 중국이 발끈하냐면 엑스랩이라는 그 레이더의 반경이 사정거리, 그러니까 레이더로 추적 가능한 거리가 1800에서 2000km라고 하네요. 맞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중국 빤스속 가지고 오겠다는 그 얘기야. 정도 범위가 어디까지? 네. 그 베이징 넘어예요. 베이징 예, 내몽골 정도까지. 내몽골까지 한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반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너 빤스속에 뭐 입었어 이거야. 그러니까 지붕까지 완전히 내려다 볼 수 있는. 핵심은 그거인 것 지금은 같은데. 중국 애들의 겉모습은 볼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상주에서 최대 사거리를 쏘면 2000km가 날아가는데 2000km 지역까지 커버하거든요. 그럼 너 빤스속에 뭐 입었냐 이거야. 성주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 이 아까 말씀하셨던 1800km까지 가면은 이제 중국 거의 전역에 가까운 범위를 이제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그게 이제 뜻이죠. 요격한다는 건 아니고 네네. 요격은 현재 200~300km 그러니까 우리 국내인데 사드는 그게 요격거리가 이제 200km밖에 문제는 레이더. 레이더 레이더로 쫙 망을 깔아 넣어야지 얘가 날라오는 과정 어디쯤 궤도를 포착해서 이제 때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레이더가 훨씬 넓은 범위를 관찰을 하겠죠. 근데 그 관찰 범위가 중국 대륙의 반을 다 관찰하니 중국은 미치는 거죠. 당연히 반대하죠, 중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광고하고 생각을 싶지 해봐요. 너 빤스에 뭐 입었어? 그러고 보는데 그 기분 좋겠어? 지금 이제 2000km, 1800km라는 범위에 이게 그게 확장이 됐을 경우에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문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네. 그 부분까지 간다면은 이제 중국이 이제 이 배치 부분에서 반발하는 절대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 정부에서 말하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요 페이지 아닙니다. 요거는 아주 음모론적인 얘기할 때 쓰는 페이지입니다. 요게 사드 배치인데 지금 보시면 사드가 지금 반경 요격거리는 200km예요. 200km면은 지금 성산포대에서 쏠 수 있는 건 오산거리밖에 안 나와요. 서울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대통령의 핵심이 그거야. 네네. 어떤 부분이죠? 나는 전자파는 피해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서울은 그 요격 거리에서 벗어나게 제외되어 되는 거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는 한국은 또 이제 서울은 패트리어트로 또 방어를 해야 돼요. 이 대통령께서 자진해서 굉장한 용기를 그렇죠. 발휘하셨다. 나를 네. 따르라. 내가 미사일을 다 막으리라. 나는 마징가 제트야. 뭐 이런 거야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성산포대에서 관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산에 있는 미국 공군기지하고 평택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예요. 여기가 방어선에 들어와 있어요. 청와대는 방어선에 밖에 있습니다. 서울 시민은 사드로부터 방어를 못 받아요. 사실 좀 의문이 듭니다. 이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 이상 살고 있는 서울 이 그 사정 거리에서 네. 벗어난다는 게 사실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렇게 모르겠는데.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야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니들이 한다는데 왜 서울은 안 지키냐 이거거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몽골 가셨거든요. 이거 그 회의하러 아셈 회의 말씀하신 거죠. 네. 딱 어저께 한마디 하고 갔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마. 뭐 말한 것도 없잖아요. 우리 말하고 있잖아. 지금 이야기하는 것까지. 그래서 요격거리는 200km인데 지금 보시면은 반경 600km 정도 하면 중국 살짝 거칩니다. 신일조 접경 지역하고 왼쪽에 있는 그 찡따오 살짝 걸치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반경이 요게 이제 일반적인 반경이고 요걸 최대로 해버렸을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져요. 여기서 문제가. 그러니까 네. 일본에 있는 그 교토나 아오모리에 있는 걸 600km 이동을 시켜서 최대 방사포를 쏴버리게 되면은 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하면 최대 전진 배치형인데요. 일단은 걔네들이 기본적으로는 종말 단계 요격용입니다. 종말 단계 기본 그냥 섹타만 보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서울과
중국 일부 지역만 보여요. 그런데 문제냐면 이것을 최대로 출력을 높였을 경우에요. 모두 전환을 했을 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오른쪽 페이지죠. 거기면 중국 전역이 다 잡힙니다. 그러면 중국에는 총 7개 군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면 제1군단, 2군단, 3군단 이렇게 있듯이 1군단이 우리나라에서 하면은 한강 이쪽, 한강 이북과 이쪽 방어하는 김포, 연천, 포천 이쪽 방어. 뭐 3군단은 후방 지역, 2군 크게 나누거든요. 그럼 군단 밑에는 사단이 있어요. 군단 밑에 사단이 있고 사단이 모여서 군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단이 있고 밑에 사단, 사단 밑에 연대, 연대 밑에 대대, 대대 밑에 중대, 중대 밑에 소대, 소대 밑에 분대. 네네. 이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중국은 총 7개 군단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양군군, 베이징, 그 다음에 진안, 난징, 광저우, 청두, 란저우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한국에서 저것을 최대 사거리를 쏘았을 때는 저 군단 사령부의 모든 섹터가 다 걸려요. 끝에까지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중국은 대륙간 탄도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ICBM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네. 란저우하고 청도군 쪽에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 레이더 범위가 넓어지죠. 최대 출력까지 가면 이 ICBM까지 그렇죠. 전부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만약에 중국하고 미국과 군사 충돌이 발생했을 때 중국은 여기서 죽어라 쏴도 만약에 중국도 사드를 갖고 있다면은 사드를 죽어라 쏴도 하와이도 못 봐. 그죠? 태평양을 건너야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국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죠. 이런 그 불리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반발하게 된다는. 그 다음에 러시아도 네. 반발하는 게 아까 말했던 극동사령부 전체 섹터가 다 들어가요. 왜 시베리아 일부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쪽에 있는 핵미사일 기지까지 전부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네. 미국은 안전자리에서 중국의 핵미사일 지지라든지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미사일 이동 상황이라는 파악해 볼 수가 있겠지만 중국은 아무리 사드를 쏘아더라도 하와이 빤스도 못 뺏긴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야종구 대표님께서 사드 배치 결정의 이유 그리고 중국이 반발하는 이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쯤에서 김상호 대표님께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금융시장에 어떤 파장이 있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짚어봐야 될 내용이죠. 근데 문제는 결국 물론 이제 우리가 줄 서줄 분이 없는 입장에 있죠. 우리가 강대국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외교는 잘했다고 봐요. 우리 뭐 다른 거는 제가 봐서는 뭐 평균 이상을 줄 수가 없는데 외교는 이때까지 그래도 중간에서 어차피 우리는 중국과 미국의 중간에서 저울질할 수뿐이 없는 위치고 그걸 또 장점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걸 잘해왔다고 보는데 이번은 워낙 뭐 사실 외교적으로 뭐 당연히 오래 지속해봐야 중국에서 뭐 좋은 이야기 들을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크게 노력을 안 한 것 같고 또 우리 국민들한테도 이걸 뭐 설득을 한다 그런 순치라도 다 이제 반대 입장이 되고 하니까 너무 노력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외교적인 것도 또 국민들 의견 수렴도.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거기서 끝나버리면 좋은데 군사적 그렇죠. 그 관계로. 근데 결국에는 그러면 아직까지 논리가 미국 논리죠. 뭐 G2, 뭐 G3 이렇게 뭐 G4, 뭐 G2 하면은 미국과 중국, 중국이죠. 그다음 G3 하면은 뭐 유럽 포함 또는 뭐 일본 포함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힘은 미국에 있는 거죠. 그 미국 논리들은 이제 할 수뿐이 없지만 그 경제적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의 부분이죠. 그러면 그 외교 노력이 결국에는 거기에 맞닿아 있단 말이죠. 이번에는 이 부분에. 외교적인 것들이 경제적인 이슈로 그렇죠. 이제는 이제 분석이 군사적인 부분은 제가 봐서는 미국 논리대로 갈 수뿐이 없을 거예요. 이제 근데 시기상의 문제일 테고 뭐 그런다고 해서 미국이 안 하겠어요. 지금 뭐 거의 그냥 밀어붙일 테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네. 하려고 몰아붙이는 이유가 중국이 태평양 그러니까 전체를 나는 뭐 영토 분쟁이 이제 어, 많잖아요. 아직 나는 필리핀하고 내가 짱이야. 일본하고 하고 까불지 마 이런 거죠. 그렇지. 이번에 한국에 두면서 뭐 봐봐 내가 하는 데 다 할 수 있잖아 이런 논리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거기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니 경제적인 문제가 대두가 될 수뿐이 없는 것이고. 그렇죠. 결정이 그거는, 났고, 네. 근데 미국한테 뭐 받았겠지. 네. 사드 왜 또 받은 거 있을까요? 버드. 네, 그럼 결정 직후에 어떤 그 영향이 있었을까요? 시장에는요? 시장은 일단은 다음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갈까요? 야정구 대표님께서도 한번 뭐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금융시장에서요? 네네. 금융시장에서 실제로 지금 아직 지난번에 한번 이거 발표했을 때,
이미 그 화장품주들이 딱 한 번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화장품이라든지 지금 중국이 한국 제품에 대한 경계는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경계를 들어간 거. 그래서 뭐 화장품뿐만 아니라 화장품들 여자들 립스틱을 색깔별로 다 인증을 받아라. 옛날에는 그냥 하나로 해서 샘플에서 가면 되는데 노란색이든 파란색이든 그냥 그 제품이면 되는데 색깔별로 해라. 이 얘기는 너희들 틈만 나면 잘라버리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국 드라마들도 중국에서 함부로 방송이 안 될 거예요. 제한 시간이 있어요. 황금 시간 뭐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한국 방송 예전에 했지만은 지금 한국 드라마들 방송 시청 못하고 뭐 밤 11시, 12시 뭐 이럴 때 한다든가. 그러니까 시청률이 높아지는 황금 시간대를 제외시켜서 지금 한국 드라마들 방송하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이제 VOD를 보고 뭐 이러는 거 하는 거지. 실제로 황금 시간대는 거의 중국 방송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에서 어떤 경제적인 보복 조치가 좀 들어오고 있다.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는 아직 피부로 와닿지 않았는데 최근 1년 동안에 중국 정부에서 사드 부분을 놓고 계속 압박을 가했죠. 뭐 전쟁을 불사하겠다. 어차피 만약에 전쟁, 뭐 김정은이가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자꾸 전쟁이 날까봐 막 이렇게 하는데 생각을 해봐. 나이가 지금 젊은 나이에 전쟁에 가서 단명할 일이 있어? 그냥 이대로 유지만 해도 자기는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고 왕국을 건설하고 사는 거고 그 밑에 있는 똘마니들도 오래오래 살 텐데 뭐하러 전쟁을 하겠어. 근데 한국은 자꾸 전쟁 쪽으로 몰아가는 거거든요. 좀 이상해요. 왜 한국 정부는 자꾸 전쟁을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쟁은 절대 안 날거든요. 왜? 중국도 그건 원하지 않는 바예요. 중국도 원하지 않는 바고 미국도 원하지 않는 바예요. 만약에 해가지고 했을 때는 미국 본토에서 들어오는 것보다도 중국군이 먼저 점령을 합니다. 한국을. 구조상으로. 그게 하나 대표적인 게 아까 보여드리려다 말한 건데 낮은 선봉 지역이에요. 낮은 선봉 지역이 무슨 일이냐면은 중국에서 누구죠? 정원이 아버지. 김정일 말씀하시는 거죠. 한때 나진을 70년 동안 임대했습니다. 나진은. 근데 조건은 거기에 그 철광석이 있어요. 그거 채굴권도 갖고 있거든요, 중국이. 그래서 그거를 나진을 통해서 해상 육로를 통해서 수출하겠다 이 얘기였어요. 그 나진 선봉 지역이 있을 거예요, 사진.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가 보면은 중국 접경 지역하고 52km 지점입니다. 그쪽에는 중국군 병력 약 7개 사단인가 6개 사단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단이 있는 거예요. 6만 명에서 7만 명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여차하면은 진짜 미국하고 전쟁이 발발 시에는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통해서 중국을 때리겠지만 중국은 미 본토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앉아서 계속 공중전만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전제 조건은 일본을 반 죽일 거라고요. 주변다. 그러려면은 저기 NG 지방하고 고속철도하고 해서 회령으로 해가지고 청진 나진 쪽으로 들어오는 그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걸 중국 정부에서 놨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해서 거기서 6차선인가 4차선 고속도로 쫙 뚫어놓은 게 있어요. 그렇다면은 NG 지방에 있는 병력 약 6개 사단에서 8개 사단이 나선 특별시하고 청진 쪽에서 배를 타고서 도착하는 권리는 2시간 이내에 탑승이 완료되는 거라는 거예요. 신속 기동군이 돼버린다고 해야 된다. 경제 이야기로 좀 넘어가요. 네, 군사 방송 같아. 군사 알겠습니다. 군사 전문. 어쨌든 지금 야정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그 중국이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고요. 제 말은 네. 그렇게 됐을 경우 전면전으로 갔을 경우 지금 그 전에 한국한테 경제적인 제재 조치를 어떤 것을 할 것이냐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김상호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이런 경제적인 보복 조치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뭐 보복 조치는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이미 시작됐다. 예, 근데 저는 뭐 크게 중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단기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다. 벌써 뭐 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우리가 수출 비중을 한번 보게 되면 2015년 기준으로 한 26% 정도 되죠. 대중국 수출 비중이. 우리가 미국의 13%니까 미국에 이제 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남겨 먹는 거.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반이에요. 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 하나씩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은 벌써 영향을 이제 끼치고 있는 것이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보이지 않게 벌써 그런 규제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과거에도 보면은 뭐 그 관련 종목, 관련 업종들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올 2월 달이에요. 그때 똑같은 이 사드 아마 여러분들 기억 나실 텐니다.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면 올 2월 달에 그때 검토를 했어요. 검토한다는 내용만으로도 한 2, 3일 주가가 급락이 나왔죠. 그렇죠. 그때 네. 한국과 미국이 같이 네. 검토를 하겠다는 그리고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결정이 된 것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군사에서 외교 또 경제로 가면서 그 시간은 조금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좋겠고, 그때 당시 보게 되면은 중간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얘네들이 규제를 어떤 식으로 했냐 그러면 2010년 12년도에 센카쿠 영토 분쟁 일본하고의 부분이죠. 그때 히토리 수출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자동차 불매 운동을 했고요. 그 이전에 2000년도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산 마늘 관세율을 10배로 올리자 얘들이 휴대폰 수입 중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륙적인 기술이죠, 완전히.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 등 다른 국가에까지 이렇게 실제적으로 경제적 보복 조치가 있어왔다는 얘기죠. 일단 얘네는 경제적인 보복을 먼저 가해요. 뭐 군사적인 거는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경제 보복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한 2번 두들겨 맞았어요, 얘네들한테. 어떤 사례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요거 사례를 보면 이제 일본 제일 중요한 게 일본하고 필리핀, 베트남, 한국이 주변 국가인 상태에서 공통적으로 두들겨 맞은 게 이제 일본이죠. 조폐에 나오는 것처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본다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일본산, 중국산 대파, 표고버섯이죠. 뭐 다다미 등 상계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발동이 돼요. 그러니까 바로 중국의 보복이 야 일본산 자동차 못 사. 에어컨에 100% 관세 때려. 뭐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또 센카쿠 열도 분쟁이 발생해요. 그렇죠. 한창 영토 분쟁 중이죠. 그러니까 히토리오 수출을 금지시켜버려. 히토리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군데 그렇죠. 여러 군데 전기전자 부속품에서 들어가는 가장 기초 소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중국이 최대 생산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국가들은 한국도 물론 중국산 히토리오 갖다 쓰고 일본도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영향이 이걸 끊어버리게 하면 아마 삼성전자 좀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 아무래도 뭐 산업 전반적으로 굉장히 크게 영향이 그렇죠. 있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한번 타격을 받죠.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한국이 전자제품들이 좀 많이 팔렸죠. 반도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2012년에 또 생각구 열도 때문에 일본 관광 제한 촉구가 떨어집니다. 일본 관광객들이 중국 못 들어가고 중국 관광객 다 안 보내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엔 필리핀하고 남중국의 영토 저기서는 이번에 국제분쟁회에서 필리핀이 이겼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리핀의 중국인 관광객을 다 철수시켜버립니다. 야 이제부터 필리핀 가서 놀지 마. 이리 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수 경기 확 죽어버리고 그 관광산업이 한때 위축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남중국의 때 그 베트남하고 영토 분쟁이 났을 때 베트남 기업의 사업에 입찰 중개, 즉 베트남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일체 사업할 수 없게끔 다 막아버렸습니다. 근데 한국도 그럴 중에 2번이 있었는데 2000년도에 중국산 마늘 막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마늘 파동이 있었죠. 마늘 파동. 네. 우리나라 또 농민 여러분들 얼마나 심하세요. 속값 떨어지면 속 끌고 나와서 데모해. 돼지 떨어지면 돼지값 떨어진다고 해. 고추 떨어지면 하여튼 뭐 항상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마늘 파동 나가지고 마늘에서 관세 세이프가드를 하니까 바로 휴대폰 수입 금지. 엄청나게 크게 그 피해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많이 피해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그 관세를 풀었단 말이에요.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러시아나 중국은요, 일단 제재 조치를 굉장히 센 걸 가요. 경제 제재 조치, 군사적인 충돌을 안 해요, 미국과는. 예전에 부시 대통령이 러시아에다가 철강 관세를 매긴 적이 있어요. 러시아 덤핑 관세가 들어오니까 거기다 철강 301조, 슈퍼 301조 해가지고 딱 하니까 러시아에서 바로 뭐를 했냐면은 야, 미국산 닭고기 수입 금지. 왜냐면 미국산 닭고기가 그 닭고기 수출의 25%가 30%가 러시아에서 수출돼요. 그래가지고 양계 농장들이 다 죽었어. 결국엔 1년 반 만에 부시가 모스크바 가갖고 그러지 말어. 너 그러는 거 아니여. 이렇게 풀었다니까. 그러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선례로 살펴봤을 때 지금 경제적인 보복 조치가 굉장히 왜냐면 얘네들은 되게 강하게 소비국가입니다. 인구가 적은 인구가 아니에요. 강력한 소비국가라고요. 강력한 그 생산국가이기도 하지만 강력한 소비국가이기도 합니다. 인구가 3억이 넘기 때문에 걔들은
공산주의잖아요. 사회주의잖아요. 우리는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그래도 뭐 하려면은 여기 설득해야 되고 저기 설득해야 그렇죠. 되잖아. 걔들은 그냥 하는 거잖아요. 하자고 하면은 바로 조치가 들어가 그렇죠. 버리는 거죠. 그렇죠. 바로 네. 그게 이제 우리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또 문제인 거죠. 중국과 러시아 쪽이 굉장히 강력하게 조치가 지금 들어가는 러시아도 것 같습니다. 유럽에 네. 폴란드에 이 사드가 배치되어 됐거든요. 2, 3년 전에. 그래가지고 또 한다는 짓이 야 유럽산, EU산 4발 달린 짐승 고기는 수입 금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번에도 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 그러면은 경제적인 보복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높을 수 있죠. 얘네들이 그래서 타격을 어떤 쪽 이제 고민을 하겠죠. 야, 얘네 드디어 내 빤속을 본다는데 너는 그러면 뺨싸대기를 맞아야 되는데 왼뺨 맞을래 오른뺨 맞을래 고민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맞박을 맞을래 코 중방을 맞을래 아니면 턱뼈를 뽑아버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뭐를 타격을 가했을 때 한국을 심하게 타격을 줄 것이냐 고민할 거라고요. 김성호 대표님께서도 그걸 막기 예.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교적인 문제가 예. 먼저 선례가 돼야 되는데 맞아요. 그 부분을 제껴놨단 말이죠. 지금 여론이 안 좋아요. 중국 내에서 지금 한국시보에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국민들의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의 88%가 한국 제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 그렇죠. 국민들도 네.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가 무서운 게 이게 얘네들 빠르게 흘러갈 자체가 수고 있고 빠르게 조치를 이 취할 공산주의가 무서운 게 언론을 갖다 장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 이 사드 부분을 갖다가 중국에서 관영 통신이나 환보 통신이나 뭐 상하이 뭐 모든 언론을 통해서 깔아버리게 되면은 중국 애들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그러면은 지금 대중국 무역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엔터테인먼트 쪽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현지 공장이라 있는 부분들, LG전자 공장, 기아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타격을 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먼저 이 부분을 사드 부분을 해결을 하기 전에 외교적인 선례를 설득을 먼저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득을 하고 당위성을 설명해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분명히 한국 정부에서는 국방장관까지 얼마 전까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사드 안 한다라고 했다가 순서가 좀 잘못됐어요. 확 바뀌었죠. 이렇게 되면은 더 오히려 시간이면 이제 많이 걸리게 되고 그런 와중에 경제 보복 조치를 해버리면 이거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뭐 시간은 늦어질 수도 있었겠죠. 사드 배치하는 게. 근데 걱정인 건 그거야. 그러면 그걸 좀 우리나라가 최근에 유효코드를 온다고 한강에서 삼계탕 먹인 게 몇 그릇인데 맞습니다. 그 돈 못 받잖아 지금. 그러면 이렇게 사드 배치가 결정난 이후에 경제적인 보복 조치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저가 매수 기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수적 접근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네.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전체 흐름을 이제 주가의 흐름을 쭉 짚어보니까 전체 시장을 옥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드 부분을 이게 우리 주시장에 뭐 전체 경제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안 좋다. 오히려 투자 전략을 취하는데. 그래서 이제 업종이나 종목들 쭉 이게 봤더니 대체적으로 안 좋은 게 화장품, 네. 또 여행, 게임, 음식료 이런 것들이 이제 코스피 대비 좀 약세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쪽들 관광객과 연결이 돼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내수 소비와 관련 있는 것들이죠. 쭉 얘네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지만 2월 달보다는 2월 달에도 그때 어떻게 됐냐면 주가가 2월 달 한 2, 3주는 안 좋았어요. 이 관련 종목들이. 그러다가 3월 달서부터는 이제 얘들 실적이 또 좋아진다 그러니까 확 다 올라가 버렸어요. 오히려 정보점 치고 나가는 거의 대부분 뭐 아모레퍼시픽, 오리온 뭐 웬만한 종목들이 다 치고 나갑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이번도 그렇게 저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리라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그 경제 보복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자기가 써야 되니까 사용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이제 문제가 그 시간이 길어지느냐의 부분. 그걸 우리가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뭐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정부가 있는 것이고,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사전에 했다면 좋았을 걸 못하고 결국 벌어진 거잖아요. 그럼 후회라도 어떻게 좀 해나가는. 근데 얘들이 중국이 지금 어쨌든 지금 튕기고 있어요. 가도 안 만나주려고 그러고서는 뭐. 어떤 카드를 약속이 따로. 쓰든지 이게.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가권 매수의 기회다. 아니면은 뭐 보수적인 접근에 말하기는 저 같은 보수적인 접근이 맞아요. 왜냐하면 제 쪽에서 아직 중국의 어떤 경제 제재 조치를 하겠다는 뉘앙스 하겠다는 말은 했는데 어느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아직.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필리핀 사태 같은 경우는 중국인 관광객 철수란 말이에요. 중국, 야, 필리핀은 갈 수 없어. 아예 그쪽은 터다보려. 했을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면세점 신규 사업자들 엄청나게 내줬죠. 그 다음에 제2 면세점들도 있죠. 그거 한다면은 그쪽에 타격을 제일 많이 가해줄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대기업을 노린다면 뭐 삼성전자나 LG, 현대차, 기아차를 노리게 거고 그쪽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전기차 2차 전지들 뭐 하면 LG화학이라는 타격을 가했듯이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하나에서 자기네들이 표준을 만들고 야 이제부터 모든 표준은 중국 정부에서 겨자는 모든 표준을 맞춰 라고 했을 때 한국 기업들이 그걸 맞추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 걔네들 표준이라는 것은 걔네들 회사들 통해서는 이미 준비가 돼 있었지만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그걸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돼 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타격점을 가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기업들의 일단 단기적으로나마 어떤 쇼크 상태는 들어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저점이다. 지금 저점이 아닐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의 수출은 중국이 41%에 편향되어 있습니다. 편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국이 저 부분을 갖다 타격을 가하는 부분이 제일 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홍콩하고 미국, 일본, 대만 순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에서 만약에 타격을 가한다면 절반 이상은 줄어든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사태가 나왔을 때 중국 이 사드 발표했을 때 시가총액으로 한 2조 9천억 정도에서 2조 7천억 정도가 확 밀려내려가는 그 화장품 회사들 한꺼번에 쫙 짬때문 떨어졌잖아요. 화장품 제일 많이 빠졌어요. 그죠? 뭐 여행, 게임, 그러니까 식료 이런 것들 많이 빠졌어요. 정부가 그 선택을 하나 하는 거로 인해서 투자자들한테까지 피해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아무 일 없어서는 잘 갈 텐데 해가지고 그게 떨어뜨려 놨다. 근데 이것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정부가 사드를 했으니까 공격을 하겠구나라고는 예상을 하는데 공격 업종이 어느 쪽이냐? 예를 들어 전자제품 쪽이냐? 아니면은 가전이냐? 핸드폰이냐? 어느 부분을 칠 것이냐예요 지금. 사실 뭐 선례로 살펴봤을 때 진짜 예상치 못한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가장 네. 짧고 네. 가장 상처를 깊게 낼 겁니다. 그래야 두 번 다시 한국이 까불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이왕 매를 들었다면은 한국을 치겠다면은 제대로 치려고 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곧 가뜩이나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타격을 가하게 되면 좀 스크래치 나겠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드 배치 이후에 뭐 저가 매수 기회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다는 두 대표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럼 이번에는요. 이렇게 사드 배치로 인해서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 전략 또 토픽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전략은 확실하죠. 일단은 제가 오늘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금 어차피 중국에 의해서 양분화될 수뿐이 없으니까 업종이나 이 논리만 놓고 본다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에 그렇게 녹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 여유냐, 기술적 우위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은 다 기술적 여유의 종목들, 업종들이었죠. 반대 이제 기술적 우위 종목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3낸드 플래시는 중국에서 못 만들어요. 그러면 스마트폰 만드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지들의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입을 할 수뿐이 없는 거죠. 얘는 제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기술적 우위가 있는 쪽에서는 제재를 할 수가 없다. 그렇죠. 네. 지들 제품 만들어야 되니까 완제품 만들기 위해서는 부품을 들여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들이 지금 OLED, POLED, 플라스틱 OLED를 지금 만들고 싶어 죽어요. 지금 중국 애들이. 근데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삼성전자가 국내 부품이, 그러니까 플라스틱 OLED는 국내가 98%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거의 뭐 일본도 대만도 중국은 뭐 저만큼 떨어지고 만들고 싶은데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삼성전자가 그러면 아도를 찍어버렸어요. 어디를 한국에 있는 부품사들을 아도를 찍어버렸어요. 2년치를.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잘하는 거죠. 그럼 이제 중국은 그쪽에 있어서는 목을 낼 수뿐이 없어요. 야, 좀 주라. 어차피 방법이 없게 된 그렇죠.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걸 그냥 부품을 팔 수가 없잖아요. 물량을 다 아도 찍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삼성의 플라스틱 OLED 또는 LG의 플라스틱 OLED를 살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네. 기술 우위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부품이잖아요.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뭐 시계라든지 스마트 시계라든지 여기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얘들 그거 만들려면 완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부품은 한국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사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 부분을 저희가 노려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공략하면은 그거는 큰 문제는 없다. 첫째는 그러고 네. 다음 국내 내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중국이 아무리 경제 제재 해봐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 이런 총무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또 배당 성향이 좀 높거나 또는 그런 쪽으로 성장해서 그러면서 내수 점유율이 높은데 얘들은 좀 성장할 만한 뭔가들을 하고 있네? 라는 것들.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시면 사실 중국과는 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 대표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이번에 야정구 대표님, 어떤 종목들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크게 나누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화장품 종류가 있겠고, 그다음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여행 관련이나 호텔 관련주들이 있고, 그다음에 쇼핑 관련주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주식들이고요. 반면에 이제 사드 덕분에 또 먹고 사는 회사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또 이렇게 테마 짓는 걸 네네. 좋아해요. 그래서 뭐 대선만 나면 문재인 테마, 뭔 테마, 박근혜 테마, 다 테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문재인 집 옆에 살았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회사 다녀? 그 회사 주가가 오른다니까. 한국 사람 갖다 불러붙이는 데는 최고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단 화장품주들은 일단 좀 조심스럽지 않나 이렇게 보고 여행업계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일단 하나투어가 인바운드하고 아웃바운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 이제 인바운드 업체가 있고 아웃바운드입니다. 해외 송출 업체가 있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게 있고 근데 전부 다 뭐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 부분은.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카지노죠. 그러니까 카지노인데 면세점이 어떤 호텔 신라라든지 뭐 롯데 쇼핑은 이번에 면세에서 저쪽을 잃어가지고 타격하는데 아주 나쁜 회사예요. 그 회사 진짜로 우리 집 앞에 꽉 막혔어. 그 다음에 홈쇼핑주들하고 요쪽은 조금 중국의 어떤 제재 조치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테마군으로 형성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기업을 하나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여기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LG전자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LG화학도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근데 업종에 따라서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모든 업종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우리나라가. 안 그러겠어요? LG화학 같은 건 2차 전지 부분, 삼성 SDI 2차 전지 부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빠지면 반도체 부분이라든지 서로 연결은 다 돼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거에서 그냥 아웃라인만 잡아놓은 것 뿐인데 전 업종이 다 사슬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타격점을 어떻게 보냐 하는 것은 중국에서 어떤 공격 라인을 필 것이냐에 따라서 그 집중도가 어느 쪽에 쏠릴 것이냐 화력을 어디다 집중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야정구 대표님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에 거장의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사드 배치 이슈에 대한 이야기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마지막으로 두 거장과 함께하는 다음 주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정구 대표님, 다음 주 강연회가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네네. 다음 주 강연을 하긴 하는데,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되겠죠, 그게. 네, 그럼 다음 주 투자 전략도 말씀해 주시죠. 다음 주 투자 전략이요? 네. 일단은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는 계속 양호하게 나오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5,000포인트 다시 나스닥에 하고 18,000을 하는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거기는 진짜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되고 서로 일을 해서 월급도 많이 받고 지금 막 정신없어요. 돈 벌기가. 근데 그 내면의 세계하고 우리 내면의 세계는 극과 극의 상극인데 동질성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다음 주 주제예요. 왜? 다음 주 진짜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왜? 여러모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김상우 대표님께서는 또 오늘 하신 말씀 기실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시간이 되네요, 오늘은요. 네. 예. 오늘 충분히 여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을 많이 줬나봐, 우리한테. 이걸 이야기해드려야지 도움이 되니까. 마지막에 항상 이야기하고 들어주시고. 항상 아쉬움이 싶은데 남으셔가지고요. 예, 두 네. 번에 한 번은 못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잖아요. 영수철이 꽉 눌리면 영수철이 결국 튀어나오는 시간이 또 있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 혹시 중학교 때 이런 장난 안 쳤습니까? 이거 몇 개? 이거 몇 개?
굉장히 나중에 대표님 몇 개? 초등학교, 중학교 때가 아니라 뭐 유치원 때 아닐까요, 그거? 이거 네. 아니 우리 친구가 그래요. 네. 저보고 이거 몇 개 그러면 나 2개지. 그러면 야 이거 3개야 이거 손가락 접은 거 말이야. 이렇게 하는 애들이 꼭 있었거든요. 근데 옛날에 야 저 바보 같은 놈 왜 저런 질문하지 그랬는데 요즘은 이런 사고를 가진 애들이 오히려 더 업계에서 선호를 한대요. 뒤집어서 생각하고 새로운 발상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생각하시라. 다음 주뿐만 아니라 그 다음 주도. 그러면 먹거리나 종목들이 계속 보이게 된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2006년도 독일 월드컵 기억나시는 장면이 하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경기를 합니다. 근데 후반 막판에 지네딘 지단이라는 선수가 퇴장을 당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네네네. 경고누적으로.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화가 나가지고 막 들어가지고 막 밴드 던지고. 그거를 어떻게 사귀질 못하고. 맞죠. 예. 기억나죠. 그런데 그런 적이 있었어? 그 뒤로는 저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다 봤죠. 근데 그 뒤로는 우리가 기억을 못 하는데 얘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어디죠? 뭐 샤워실 앞에 옷 벗는데 탈의실 라커룸 네네. 가지고 그 자기 라커룸 그걸 뻥 발로 차버렸대요. 그래 확 찌그러져 버렸답니다. 그게. 근데 그때 당시 라이프치 경기장에서 지네딘 지단한테 그걸 물리려고 손해배상을 하려고 그러다가 야 이거를 가만히 있어 관광 상품만 해보자 그래가지고 거기를 검태를 이렇게 둘러서 찌그러진 통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네. 통에다가 검태를 이렇게 둘러서 11유로를 받고 관광 상품만 했대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죠. 그죠. 저도 그거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게 대박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앞에서 그냥 지네딘 지단처럼 발 뻥 차는 표 흉내 내면서 그냥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발상을 전환하는 거죠.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아오모리현에 큰 태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과가 떨어졌겠죠. 근데 모두가 망연자실에 있을 때 한 농부가 안 떨어진 사과를 이렇게 지켜보다가 야, 요거를 합격 사과라 그래가지고 수험생한테 팔아보자. 합격 사과. 그래가지고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시험에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걸 10배 가격을 받습니다. 10배 가격을. 엄청난 수익을, 네. 오히려 안 떨어지는 해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둬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생각만 좀 바꾸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낙심해 있는 것보다는 그리고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던데요.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대단히 어려운 건데 그걸 해내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못 해낸다. 그러면 어렵을 텐데. 예. 못 해낸다. 그럼 일단 강연에서 봅시다. 이게 역발상의 방법 조금 더, 강연에서 좀 더 살펴보는 예, 걸로 예. 결론 짓겠습니다. 종목 네, 보고 이야기 한번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상호 대표님까지 다음 주 투자 전략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한 시간도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로 가득 채워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거장과 함께하는 시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두 거장과 함께 하시면서 거장의 해안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